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시 보수 재판관 중에 한 분을 한참 후에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털어놓더군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촛불에 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치 기자의 오래된 촉과 감각, 취재 사례를 갖고 탄핵이 어떤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하는 탄핵 시나리오였는데, 범야권의 윤석열 부부에 대한 공격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탄핵 여론이 이제 부상을 하겠죠. 촛불 집회가 확산됩니다. 시민사회의 전면적 탄핵 투쟁으로 돌입하죠. 그러면 이때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당이 분열되고 여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이반이 벌어집니다. 탄핵 소추가 합작이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막을 기회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뭔가 쇄신책을 내놓고 믿음과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을 내놓고 또 한동훈대로 또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이러면서 탄핵 시나리오를 붕괴시킬 여지들이 있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여당이 분열된 이후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길이 없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입니다. 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허민입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 날씨,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 짧은 기간인데 지금 아주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익어가는 단풍 만끽하시는 이 한 주일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시나리오 나왔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여러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과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시나리오 나왔다. 결국은 배를 뒤집는 것은 민심이다. 우리 민주당은 계속 군부를 떼면서 탄핵론을 꺼내지 않은 탄핵 운동을 하면서 민심이 배를 뒤집기를 기다리면서 결정적인 순간, 별의 순간을 포착한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먼저 친명 최측근으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저랑 전화통화해서 탄핵은 법률 행위라기보다는 정치 행위인 거죠. 민심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회 탄핵 소추도 헌재의 인용도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별의 순간을 포착하는 거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어마무시한 말들로 되어 있죠. 탄핵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정치 행위다. 민심이 결정한다. 즉 민심이 배를 뒤집는다. 정권을 뒤집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걸 결국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도, 또 헌재에서 그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는 것도 결국 여론이 결정한다. 여론의 바람이, 강풍이 그들의 마음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별의 순간을 포착하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시 2016년 국회에서 말 12월인가요? 네, 그때 초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3월 10일인가요? 그때 뭐 탄핵 결정 인용하기까지 그 긴 기간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저는 여론이 작용해서 만든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여론 뒤에는 그 여론을 움직이는 정치권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야당이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탄핵으로 일어난 모든 결정적인 고비마다 여론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 그때 헌재재판관 구성이요, 9명 중에 6대3이었습니다. 6대3이었는데 즉 보수가 6, 진보가 3,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 보수 재판관 중에 한 분을 한참 후에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털어놓더군요. 그해 말, 즉 2016년 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집회를 하면 그 함성이 헌재까지 들렸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촛불에 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 얘기는 촛불에 타줄까봐 무서워서 내가 인용 결정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촛불에 타줄까봐, 그 함성에 묻힐까봐, 내가 압사할까봐, 그거를 거부하면 내가 큰일 당할까봐 탄핵 인용에 찬성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이어졌던, 특히 2016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결정될 때까지 민주당이 가장 늦게 움직였습니다. 그해 여름, 가을 계속 촛불 집회, 탄핵 집회가 계속됐었는데, 그때 문재인의 민주당은 사실은 별로 먼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개별적인 의원들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좀 있었지만, 사실은 광장에서 같이 제일 먼저 단식하던 사람이 이제 그 이재명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안철수 당시에 국민의당 의원,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내려와라 이러면서 구호를 부르짖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촛불 집회, 그다음에 이제 뭐 시민 사회 제야 이쪽 사람들의 뭐 거센 이제 이게 시민 뭐 운동처럼 이렇게 번졌던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그 재보선 때, 얼마 전에 끝난 재보선 때, 그때 뭐 강화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기 도중이라도 끌어내려야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야 이거 탄핵하자는 거 아니냐, 너희들 민주당 탄핵, 이재명 대표 입에서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공식화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감히 그럴 수 있어? 라는 역풍이 부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대의민주주의란 대의를 모성으로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 뽑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영 못 견디겠으면 도중이라도 바꾸는 거,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이 헌법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이 당연한 얘기를 했더니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슴이 주인 말 안 듣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여기서 머슴은 뭡니까? 대통령이죠. 주인은 국민이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끌어내려야지. 임기 도중에 바꿔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피해갔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그 이재명의 이제 이 탄핵, 공식적인 탄핵 얘기는 없었어요. 다만 주인 대리 문제로 치환하고 있는데, 주인 대리 문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행정학, 경제학에서도 많이 쓰이고 요새는 정치학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대리인이 주인, 즉 국민, 유권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주인 대리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해진 규범적 용어예요. 네, 이걸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과연 소위 탄핵 운동 또는 탄핵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나? 탄핵 국면이 완전히 완성돼가지고 이제는 뒤집어진다 할 때만 나서나? 아니죠. 물론 아니죠. 군부를 떼는 거죠. 민주당은 한마디로 해서 탄핵론 없는 탄핵 운동을 하는 겁니다. 탄핵론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왜? 부담이 되죠. 탄핵론이라고 하는 건 선출직 최고 공무원인 대통령의, 국민의 투표로 인해서 뽑혀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를 꺼내는 거,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먼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이 탄핵론을 꺼내지 않더라도 탄핵 운동을 점화시킬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하는 거예요. 11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대규모 탄핵 집회라고 보이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탄핵을 내걸지 않았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인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도 일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탄핵론 없는 탄핵운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1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탄핵론을 꺼내지 않지만 사실상 탄핵운동에 들어가고 있다. 이걸 통해서 촛불 시위와 국민적 저항운동을 불러일으키려 회책하고 있다. 이때를 맞춰서 집시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죠. 지시법 완화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뭐 국회에서 법을 고치면 고치는 거니까. 주로 이제 소음 기준을 완화하는 거예요.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 야간 집회 안 돼. 소음 이 정도 이상 올라가면 이거 집회 허용 안 돼. 이런 것이 있는데, 소음 기준을 완화시켜서 집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확충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친명, 이 최측근의 말,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정치기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기자의 오래된 촉과 감각, 그리고 제가 이제 여야를 두루 취재한 취재 사례를 갖고 탄핵 그래픽을 그려봤습니다. 일종의 시퀀스입니다. 시퀀스. 탄핵이 어떤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나 하는 탄핵 시나리오인데, 범야권의 윤석열 부부에 대한 공격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굉장히 뭐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뭐 22년 보궐선거 때, 24년 얼마 전에 4월 총선 때 총선에 개입했다, 국정농단하고 있다, 뭐 윤석열 대통령 여사한테 꼼짝 못하고 등등. 그러면 탄핵 여론이 이제 부상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이 더 발전되면은 촛불 집회로 확산이 됩니다. 그 뒤에는 계속 민주당이 탄핵론 없는 탄핵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전면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촛불 집회가 확산됩니다. 시민사회의 전면적 탄핵 투쟁으로 돌입하죠. 그러면 이때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당이 분열되고 여당 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이반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 범야권, 지금 현재 192석 아닙니까? 여기서 8씩만 더하면 여당에서 탄핵 소추가 합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중간중간에 막을 기회가 있습니다. 윤석열 부부 공격에서 탄핵 여론이 부상으로 가는 지점, 또는 촛불 집회 확산으로 가는 지점, 시민사회 전면적 탄핵 투쟁을 가는 지점, 이 중간중간마다
현재 여당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뭔가 쇄신책을 내놓고 전반적으로 이거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을 내놓고 또 한동훈대로 또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이러면서 할 기회들이 있어요. 요걸 통해서 탄핵 시나리오를 붕괴시킬 여지들이 있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여당이 분열된 이후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윤 대통령은 국정을 쇄신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그 국민적 요구를 녹여내는 그리고 용산의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 쇄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은 대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당의 통합, 보수의 통합, 당내 혁신에 매진해야 된다. 전 두 가지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한동훈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바로 다음 아이템에서 또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용산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침 서정욱 변호사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적절해 보여서 이것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김건희 여사 전략적으로 예.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첫째 이제 그 대외 노출도요. 최대한 대외 행보를 자제하면서 앞으로 그 낮은 곳에서 봉사하면서 언론 노출은 좀 이게 자제하는 예. 이런 이제 그 변화. 그리고 이제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까지 이런 식으로 상당한 이제 저는 김건희 여사부터 변화 예. 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인적 쇄신, 자, 그 사람 정책 쇄신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군데군데 그 요지마다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전 탄핵을 자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용산과 대통령 그리고 여당과 한동훈 꼭 새겨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